네, 괜찮습니까? 네. 유서 깊은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개성하는 병아 아카데미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통일 평화 문제, 북측 사회를 연구한 학자입니다.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지금도 사실은 학자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좋은 계기가 되어가지고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 모시고 청와대에서 남북관계국장 비서관을 했었더랬습니다. 통일 평화 문제를 전공했던 학자의 입장에서 결국 평화 문제, 통일 문제는 우리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북측과 같이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측도 통일의 일주체로서 그 동포사회를 온전히 제대로 정확히 이해해야만 평화 문제가 과학적인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다 해서 북측사회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계기는 당시 참여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맡고 협상을 하고 했던 그 경험보다도 참여정부 5년의 시간을 마치고 작심하고 뜻한 바 있어서 직접 북측 사회를 온전히 제대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직접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당시에 남북관계의 상징적인 공간이었던 개성공단에 직접 자원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대북 협상을 전담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협상들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면서 오랜 시간 북측의 관료들, 북측의 당원들, 그리고 북측의 주민들 그 속에서 함께 부대끼면서 공적인 역할로서의 대북 협상도 했지만은 사적인 영역 속에서는 북한 학자로서 북측 사회를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엄청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어느 순간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학자들, 선생님들, 일반 국민들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져오는데요. 제 강의의 주제가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입니다. 이게 지금 넘어가네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 화면을 보시나요? 예. 강의 제목이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이에요. 훅 다가오십니까? 행복한 평화는 참 맞는 말 같은데 너무 쉬운 통일이란 말은 역설적으로 썼나 싶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학자적 양심을 걸고 진심으로 썼습니다. 너무 쉬운 게 통일 맞습니다. 통일은 진짜 쉽습니다. 통일은 진짜 쉬워요. 근데 뭐가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는 저 통일을 온전히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 통일의 개념, 과정, 절차, 방법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통일은 통일이지 뭐. 남북이 하나 되는 거겠지 뭐. 휴전선이 허물어지고 남과 북이 단일한 체제, 단일한 경제제도, 단일한 법질서, 단일한 정치 권력 밑에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어? 라는 상들을 갖고 계시죠. 재앙이죠. 재앙입니다. 70년 분단체제 속에서 남과 북이 다르게 살았는데 가능할까요? 물론 그것이 통일이 맞습니다. 근데 과정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 시간이 오는 겁니다. 이 과정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통일 교육의 부재를 늘 문제 제기합니다. 분단체제는 구조적으로 통일 교육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통일 교육이 뭡니까? 통일이 필요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이 명제 말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명제 말고, 왜 통일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분단체제가 안고 있는 모순이 뭐지? 왜 통일이 안 되지? 와 같은 기본적인 통일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분단체제는 구조적으로 통일 교육을 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단체제는 통일교육을 하지 않고 무슨 교육을 했을까요?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뭐 반공교육이다, 반복교육이다. 그 모든 것을 통괄해서 뭐라고 그러냐 아세요? 분단체제는 통일교육을 하지 않았다. 대신에 분단교육을 했다. 적대, 정오, 반목, 질시, 폭력, 전쟁의 담론을 일상화했죠. 화해니, 협력이니, 나눔이니, 배려니, 관용이니, 포용이니, 남과 북이 하나의 동포가 갈라진 가족이 다시 만나야 된다라는 교육을 하지 않고 미움과 적대를 가르치는 구조적 교육을 했어요. 그게 분단교육입니다. 왜? 분단체제는 여전히 분단체제를 확대, 유지, 재생산하기 위해서 분단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단 교육의 문제이겠습니까? 언론은 분단 언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 언론이 있습니까? 제대로.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학자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학문의 아카데미즘의 원 뜻은 현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문이 필요했습니다. 학자는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학, 진실을 추구합니다. 진리를 추구해요. 우리가 언론이라 그러면 말입니다. 언론이라 그러면은 이런 속성을 가지는 게 언론입니다.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시의성, 공익성.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시의성, 공익성을 담보하는 언론이 지금 있나요? 최소한 남북관계와 이 평화 통일 문제 영역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아주 독특한 한 가지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북은 동포이고 적입니다. 맞죠? 북은 동포이고 적이에요. 한 동포라는 건 알겠는데 왜 적이죠? 왜 적일까요? 쉽습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협정 체제 속에서 전쟁을 못 끝내고 있기 때문에 정치, 군사적으로 북은 적입니다. 북이 적이기 때문에 진리가 통용될 수가 없습니다. 북에 대해서 온전히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나쁜 놈, 찌질한 놈들, 극복의 대상, 폄훼, 혐오, 비난의 대상이면 되지, 후지 그 사회를, 그 체제를 온전히 제대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쁜 놈이면 되잖아요. 이게 적대적 분단 체제 속에서 전쟁 상황 속에서 북이 적이라는 겁니다. 이 적이라는 전쟁 상황의 악순환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즉 분단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으로 이 전쟁적 상태를 끝내고 평화의 질서로 나아갈 것인가. 후자죠. 왜 후자입니까? 헌법 정신, 헌법 가치.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 헌법 가치는 평화와 통일을 우리 국가의 존립 이유, 궁극적 지향이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화를, 통일을 진짜 만들려면 현존하는 적이 아니라 실제하는 북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화의 이야기들을, 담론을 꺼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조적으로 막았던 게 적대적 분단체제, 전쟁 상황 속에서의 인식 규정들이죠. 통일교육의 부재가 낳은 상황들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얘기할 텐데요.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맞습니다. 통일교육의 부재와 관련해가지고 단적으로 제가 늘 드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이 맞는데 저 너무 쉬운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어렵게 받아들였는데 통일을 제대로 이해만 하면 진짜 쉽다라고 말씀드렸죠. 단적으로 통일교육의 부재가 낳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이 지금 강연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의 공식 통일 방안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 국민들한테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아십니까?
몇 프로가 아냐고 답변했냐면요. 1%가 안 됩니다. 0.6%입니다. 사실 다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모를까요? 통일교육의 부재,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말입니다. 32년 된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진짜 잘 만들어 놨습니다. 매우 과학적이에요. 보고 있으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어 놨네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 과정을 딱 이해하면은 저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이따 볼 겁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89년 9월 노태우 정부 당시에 정부가 수립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 발표하면 다음 정부가 부정하면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연히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회가 비준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32년간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존재해요. 통일부 홈페이지에 30년간 항상 있었어요. 다만 국민들은 몰라요. 왜? 통일교육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혹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실 이건 분노해야 됩니다. 남북은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언제 합의했는가? 21년 전 2000년 6.15 공동선언 2항에서 남과 북은 통일 방안을 합의했어요. 통일의 과정, 절차를 합의했다고요. 그 합의한 통일 방안이 뭐냐 하면 말입니다. 북측의 연방제일까요? 아니에요. 합의문은 이렇게 됩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키기로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퉁쳐서 말씀드려보면 남과 북은 통일 방안을 합의했는데 그 합의한 통일 방안이 뭐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1, 2, 3단계 중에 2단계까지 통일 방안을 합의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비극은 우리 국민들이 그걸 몰라요. 왜 모르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단체제는 통일교육을 하지 않더라.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있고 남북이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더라.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더라. 그리고 그 통일은 목전의 현실로서는 평화공존, 평화번영, 평화의 수십 년 오랜 과정, 평화가 실질적인 통일이더라.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인식을 공유하고 확산시켰다라면 우리 국민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문외한일까요? 분단체제는 통일교육을 하지 않고 오히려 통일교육의 자리에 분단 심화의 교육들, 분단 심화의 이데올로기들을 체제적으로 양산하고 재생산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드리면서 최소한 국가의 헌법적 질서, 통일, 평화에 대한 이야기, 기본 개념을 나누고 왜 통일인가, 왜 평화인가. 유일 가치가 국민 행복입니다. 국민 행복. 분단이 이 전쟁 상황의 유지, 이 분단 체제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 행복해져야 되기 때문에 전쟁 없는 평화의 질서, 그 속에서 국민들이 행복해져야 되기 때문에 평화를 이야기하고 통일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국민이 불행해지는 통일은 결코 하면 안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가치는 오로지 한 가지에 복무해야 됩니다. 그 절대 가치가 뭐냐? 민의 행복, 국민의 행복. 국민의 행복이라는 절대 가치에 복무해야 한다. 평화의 가치도, 자유의 가치도, 민주주의의 가치도, 통일의 가치도, 평등, 평화의 모든 가치들은 오로지 한 가지 가치, 국민의 행복에 부합해야 된다. 복무해야 된다. 그 관점에서 통일 평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자 입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70여 년 분단의 역사를 분단, 통일, 북, 개성공단 이야기까지 이 2시간 안에 다 녹여낸다는 것은 사실은 폭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모티브, 동기부여 정도,
우리가 몰랐던,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배우지 못했던 이야기들 속에서 몇 가지 기본 개념 정도는 명료하게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공유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분단과 통일, 기본 개념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조선민주주의인민共和国, 북한, 북측, 북괴. 그 북에 대해서도 기본 인식은 한번 문제의식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여러 수십여 장 사진을 가지고 14년간 개성에서는 남북의 6만의 노동자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곳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말입니다. 제가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 있을 때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한 학기 강의 내용으로 소개하는 내용들입니다. 한 학기, 대학원생들 한 학기 강의 내용이에요. 그걸 지금 제가 1시간 반 안에 추격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선생님들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가 워낙 탄탄하다고 보고 동기부여 정도만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할애되면 좋겠지만 분단만 하더라도 한 4-5시간 기본 해야 됩니다.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3시간 해야 됩니다. 기본 이해하는데 한 2-3시간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문제의식 정도를 던지는 곳으로서 가름하려고 합니다. 통일교육의 부재, 분단체제는 통일교육이지 않았다. 분단교육을 했다. 문제의식으로 던졌습니다. 한번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단과 통일. 전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평화니 통일이니 분단 극복입니다. 분단의 본질적 속성이 뭘까요? 분단. 보세요. 남과 북은 분단되어 있습니다. 분단이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지리적으로 분단되어 있는 것 자체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입니까? 사실은 우리하고 일본도 바다를 경계로 분단되어 있잖아요. 중국하고도 분단되어 있잖아요. 분단 자체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은 아니에요. 분단의 어떤 속성이 있어요. 다름 아닙니다. 100% 그것은 뭐냐? 분단은 말입니다. 전쟁적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단체제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 상태가 모든 비정상적 체제의 뿌리예요. 우리가 분단체제라 그러면 한마디로 이 휴전협정체제, 전쟁체제예요. 국제법적으로 이 땅은 전쟁을 끝내지 못했어요. 전 세계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0세기 이후에 가장 오래된 70여 년 전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땅, 중동이 아니고 아프가니스탄이 아니고요. 이 한반도예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분단의 수많은 폐해들의 결정적인 동의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전쟁 상태라는 거예요. 아, 분단의 본질적 속성이 전쟁 상태라는 거구나. 근데 최소한 전쟁은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싸워야 되죠? 왜 싸워야 되죠? 질문입니다. 북이 적이어서 싸우는 겁니까?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인 겁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후자입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이에요. 전쟁이 끝나면 오롯이 동포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전쟁이 못 끝났는지 안 끝난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왜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었는지, 왜 3개월 이내에 제네바 정치협상회의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3개월 한시적으로 맺었던 휴전협정 체제가, 휴전협정이 왜 평화협정이 되지 못했는지를 배운 적이 없잖아요. 불편한 진실들을 만나야 돼요. 매우 불편한 진실을 만나야 됩니다. 원래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은 2, 3개월 후에 정치협상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정전협정이었어요. 그런데 정전협정 체제가 이 전쟁을 잠시 정지했던 것을 70년간 유지하는 체제가 휴전협정 체제예요. 그 제네바 정치협상회의가 왜 안 됐는 줄 아세요?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만나야 됩니다. 미국은 정치협상회의에 가지 않았어요. 북이 판을 깼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럼 분단의 본질이 뭘까요? 애초 그 분단 배운 바가 없어요. 왜 분단되었죠? 왜 분단되었습니까?
분단체제는 이 영역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모든 지식들을 동원해 보겠습니다. 미소, 패권 경쟁 속에서 한반도가 갈렸다라고 배웠어요. 외세가 갈랐다. 기억나시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진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2차 세계대전의 두 전범국가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의 두 전범국가였던 독일과 일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연합국은 저 독일을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시켰습니다. 똑같은 맥락과 이치대로라면 전범국가였던 일본을 분할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일본은 분단을 모면하고 우리 한반도가 분단되어지는 비극을 당했을까요? 이건 우리가 기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역에 대해서 분단체제는 가르치지 않아요. 이걸 가르치면 분단체제에 유지되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 이 모든 것은 국제정치적 패권의 질서, 그 외세들이 그들이 국익을 위해서 이 땅을 갈랐기 때문에.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립니다. 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독일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크림반도의 휴양도시 얄타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소련의 스탈린, 영국의 처칠 3자가 독일을 전범국가의 전쟁 범죄를 물어가지고 독일 분할을 결정했어요. 얄타 회담이었습니다. 45년 6월 독일 분할이 시작됐습니다. 분할 통치가 시작됐어요. 45년 2월 얄타 회담의 결정은 독일에게도 엄청난 재앙을 야기했지만 일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공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신들 차례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일본은 자신들의 분할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정치 공작을 합니다. 전쟁 중에 있었던 소련의 스탈린을 찾아가고 전쟁 중에 있었던 미국의 아이젠하워, 트루만, 메가더를 찾아갑니다. 전쟁 중에 엄청난 저항을 하면서도 출혈 전쟁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년 7월 포츠담 회담에서 말입니다. 미, 영, 중, 소는 엄청난 결정을 했어요. 일본 사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교육을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포츠담 선언 들어는 봤는데 그 포츠담 선언에서 미, 영, 중, 소가 일본을 4대 4개로 분할하겠다는 결정을 한 사실 자체를 배운 적이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련이 홋카이도 도쿄를 가져가고 미국이 간토 간사이 그리고 장개석의 중국도 시코쿠를 가져가고 영국이 규슈 츠코쿠를 가져간다. 그리고 동경, 도쿄는 미, 영, 중, 소 4개국이 4분할한다. 이게 바로 45년 7월 포츠담의 결정이에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소련은 못 들어갔잖아요. 일본 전체를 미국이 점령했죠. 미군이 점령했죠. 8월 7일, 8월 9일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이 투하됩니다. 우리는 배웠죠. 그것 때문에 완전 항복했다고? 아니죠. 종전, 전쟁을 끝냈죠. 일왕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결정적으로는 소련의 참전, 만주로 참전했던 과정 속에서 항복을 하게 되죠. 소련은 바로 홋카이도로 진주해야 될 상황입니다. 바로 진주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미국은 엄청난 선언을 제안하죠. 본스틸 대령, 딘러스코 소령 두 명이 30분 만에 38선을 걷고 38선을 제안하면서 한반도 분할 점령안을 미국이 제안하죠. 미국이 오롯이 100% 제안했겠습니까? 아니면 일본의 코치가 있었겠습니까? 이 영역 우리는 배운 적이 없죠. 진짜 알아야 됩니다. 왜? 70년 통한의 분단체제의 시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1894년 19세기 말에 열강들의 대한반도 전략. 그들은 미국은, 영국은, 러시아는, 중국은, 일본은 어떻게 이 한반도를 분할하려고 했던지 청일전쟁 당시에 1904년 5년 러일전쟁 당시에 그리고 소위 말하는 카스라 탭터 미략까지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죠. 그 연장선에서 분단체제는 일제 식민의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속성이 있을 정도로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패권의 질서 그들이 국익을 갈랐죠. 우리는
이 영역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분단을 남북의 문제로 봐요. 현상학적으로는 남북의 분단이 맞습니다. 남북의 분단이 맞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단을 기획했던 사람들, 분단을 추진했던 세력들, 그들은 오롯이 외세죠. 100% 한반도는 그렇게 외세에 의해서 갈라짐을 당했다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분단의 기원이에요. 그럼 분단이 유지되는 것은, 이 분단이 유지되는 것은 누구의 국익을 위해서입니까? 남북의 국익을 위해서 분단이 유지되는 겁니까? 아니면 소위 말하는 패권 국가들,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 분단이 유지되는 걸까요? 후자죠. 후자. 이게 본질이죠. 이 인식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세한 이야기들까지 다 드리려면은 시간이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분단만 서너 시간 기본은 해야 됩니다. 예.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외세가 갈랐구나. 분단체제의 기원은 외세였으며 이 분단이 유지되는 것도 사실은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 그 외세적 힘이 엄청나게 작동되고 있구나. 불평등 한미관계들을 오롯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대한반도 전략을 여전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하고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체제를 강화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다 이건 상식입니다.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체제를 강화해야 된다. 누구의 국익이죠? 미국, 일본의 국익이죠. 누구의 이익이 따르는 겁니까? 우리의 이익이 따르는 것이죠.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체제는 북중러의 군사동맹체제를 전제합니다. 그러면 이 한반도를 둘러싼 분단체제를 심화하면서 주변 국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들이 일본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체제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 남북을 중심으로 미, 일, 중, 러, 육자가 동북아 평화협력체를 건설하자. 왜 이 한반도가 계속 전쟁 상태로 분단되어 있어야 되냐? 이 지역 전체가 함께 평화협력체를 구상해야 된다. 이것이 해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국내의 여러 많은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아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체제를 무슨 정가의 보도처럼 바이블처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불행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죠. 여하간에 동북아 전체가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맞다라고 주장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구 선생의 이 이야기는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단을 더 이상 계속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48년 이야기입니다. 분단의 본질을 한번 짚었기 때문에 조국을 양단하는 외국 군대들의 경계선으로서의 38선은 일각이라도 존속시킬 수 없다. 38선 때문에 우리에게는 통일과 독립이 없고 자주와 민주도 없다. 여기서 말입니다. 48년 당시에 김구 선생의 저 업소, 피를 토했던 저 업소, 38선 때문에 우리에게는 통일과 독립이 없고 자주와 민주도 없다. 만약에 휴전선 때문에 우리에게는 통일과 독립이 없고 자주와 민주도 없다. 라는 문장이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알면 성립이 되고 모르면 성립이 안 됩니다. 알면 성립이 되고 모르면 성립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발언이 아닙니다.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곳은 교회잖아요. 요한복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성경 말씀이 있죠. 저는 그것이 학자적, 학문적, 아카데미적 진실을 추구하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이 사회, 이 공동체가 기본 윤리, 기본 도덕, 기본 법 질서가 통용되기 위해서는 근본가치, 진리가 지배해야 됩니다. 거짓, 허구, 가짜, 왜곡, 기만 이런 부분들이 난무하면 그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근본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의 기본 바탕에는 진리의 상호 인정이 있습니다. 신뢰. 진리가 입각하니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분단체제 안에서 매우 많은 왜곡, 오도,
거짓들이 난무했구나. 저는 그런 입장에서 분단의 역사를 보면 말입니다. 거짓의 무덤이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애초 분단이 수립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일제가 패망해서 떠나간 자리에 실질적으로 분단을 수립했던 세력들, 다들 잘 아시는, 다 도망갔다가 다시 전면에 등장했던, 이 땅에서 실제로 그 분단을 만들어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사람들, 백범 선생부터 수많은 독립운동 세력들을 청산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일제의 주구들, 그 친일파들이 왜 분단에 목이 메였는지, 목을 낼 수밖에 없었는지, 엄청난 정치 권력의 교척이었습니다. 순리의 역사는 독립운동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민족의 반역자 세력들은 역사 청산의 대상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분단 체제를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일제의 주구들이 독립운동 세력들을 역청산했던 물적 결과물이 바로 분단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관계들을 분단 체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대한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실만은 인식의 공유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입각하지 않고서는 이 사회가 한 발도 더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 위에 나라를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분단의 역사가 일제식민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이게 제가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 김구 선생의 이 말씀 48년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연설을 해요. 48년 연설인데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분단된 동포 간의 하나됨을 위한 노력은 이 시대의 새로운 독립운동입니다. 이해되세요? 왜 통일운동이 독립운동인지 우리는 통일운동과 독립운동이 이퀄이라는 사실을 배운 바가 없어요. 이해도 안 되겠고. 그런데 이 역사를 전공했던 한국의 정치사, 근현대사, 통일평화문제에 천착해 있는 일제 30년 식민지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통한에 찬 한 문장입니다. 진심으로. 다만 우리 국민들은 왜 통일운동이 독립운동인지 모릅니다. 분단체제가 가르치지 않았던 역사 이야기. 예, 오롯이 맞습니다. 70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총체적 비정상의 근원, 토대 분단, 즉 전쟁 상태 속에서 우리는 이미 섬나라에 갇혀 있죠. 분단은 땅만 가는 게 아니죠. 사람도, 가족도, 공동체도, 우리의 역사, 민족의 정신사, 세계관 모두 엄청나게 비정상화시켰습니다. 70년 그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대륙국가예요. 대륙국가입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외국 여행의 고유 명사를 다 보편적으로 해외 여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국 여행의 고유 명사를 해외 여행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섬나라적 사람들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대륙국가잖아요. 그런데 70년 분단체제가 우리를 섬나라화했어요. 우리는 바다를 건너지 않고는 외국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세계관의 왜곡이죠. 우리의 정신사는, 역사는 일제시기, 소위 말하는 일제식민사관. 우리는 사실은 일제식민사관과 민족사관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민족사관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35년 식민지배 시기에 일제가 조선총독부 밑에 가장 먼저 만들었던 게 조선사 편수회입니다. 그 조선사 편수회가 식민사관을 만들었고 우리 내선일체를 만들면서 전 조선민중들을 그렇게 일제식민사관에 공부를 시키죠. 해방이 되었는데 48년 8.15 정부 수립되고 나서 이승만 정부가 일선 학교에서 가르쳤던 역사교과서, 조선 총독부가 만들었던 역사교과서하고 싱크로율이 95%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민족사관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일제 시기에 이미 일제가 얼마나 악랄하게 이 땅을 지배했냐면요. 이 조선 땅에 있었던 모든 책들, 모든 서적들, 양반가의 이 족보 말고는 다 압수했습니다. 다
다 불태웠습니다. 분서경유. 우리는 진시황의 분서경유는 배웠어도 35년 식민지배의 시기에 일제가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분서경유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배운 적이 없어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누가 다 해례본을 썼습니까? 일제가 다 해례본을 썼습니다. 그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대한 모든 기록들, 우리가 배웠던 것들은 일제가 해례본을 쓴 것을 배웠어요. 어디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막막한 영역이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이 사람도 가족 공동체도 역사도 민족의 정신사도 참으로 어마어마한 그 분단 체제 안에 갇혀 있죠. 이 분단의 폐해와 관련해서 참 많은 말씀들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4시 52분. 전체 준비해온 자료 이제 딱 2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80%가 남았는데 시간은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분단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 불행의 근원 토대 분단. 적폐 중에 근본 적폐가 바로 분단 적폐. 이것은 체제적 적폐입니다. 모든 거짓의 뿌리가 여기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현재 정치 현상들, 저 말도 안 되는 거짓, 왜곡, 뻔뻔함, 몰윤리, 몰가치의 원형에 이 총체적 비정상의 근원 토대 분단 문화가 존재합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병들게 하고 있는 거기에 극단적 아와타의 전쟁적 폭력의 이 분단 문화가 작동되어지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일선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통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50%가 불안하대요. 저는 당연한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당연한 반응이다. 왜? 우리는 저 통일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 선생님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통일 그러면은 현수이 허물어지고 갑자기 막 남과 북이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70년 체제와 제도를 달리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된단 말입니까? 어마어마한 혼란이죠. 재앙입니다. 재앙. 물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런 통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거고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통일은 재앙이에요. 이런 상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if, 만약 가설을 한번 삼아 보겠습니다. 북측이 2,500만이에요. 일각에서 흡수 통일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건 심리전인데요. 북한의 붕괴를 상정합니다. 북한은 사실 붕괴하지 않습니다. 붕괴한다고 칩시다. 2,500만의 10%, 250만이 휴전선을 넘어와가지고 우리 받아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정치가 그들을 품을 수 있을까요? 250만. 10%예요, 10%. 대한민국 동반몰락입니다. 물론 그런 건 없습니다. 다들 그런 통일을 상정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죠. 강의 무대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거 89년 9월 노태우 정부 때 만들었던 건데요. 최초에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발표됐습니다만은 김영삼 정부에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나 한민족 한자 빼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나 똑같다 해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이 통일 방안은 말입니다. 통일을 1단계 화해 협력을 수십 년 하다가 2단계 남북연합 가서도 수십 년 하다가 3단계 완전 통일로 나아가고 그 이후에도 평화가 더욱더 구조화되는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으로서 통일을 설명합니다. 1단계 화해협력이 뭐냐? 남북이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경제협력하고 사회문화 교류하고 개성공단 같은 거 많이 만들고 가장 결정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 전쟁 체제잖아요. 전쟁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 휴전협정의 조인 주체가 미국, 북한, 중국이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종전선언 계속 얘기를 하죠. 2007년 14선언 때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자, 4자 종전선언을 이야기했었죠. 하자고.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불과 3년 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자 그랬었어요. 2018년 안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못 지켰어요. 누가 못 지켰을까요?
미국이 반대해서 못했잖아요. 약속과 합의를 실천을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2018년 올 내안에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약속을 못 지켰고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북의 약속을 못 지켰어요. 이게 팩트예요. 이 상호작용의 남북관계가 교착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통일 방안 보십시오. 1단계 화해협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화해협력의 가장 핵심은 전쟁 체제인 휴전협정을 종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겁니다. 협정의 주체인 미국, 북한, 중국은 사실은 언제든지 종전 평화협정 할 수 있다 그러죠, 지금. 북미가 문제예요. 미국이 별 생각이 없단 말입니다. 북미가 종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관계 정상화하면서 평양에 미 대사관이 설치되고 워싱턴에 북측의 대사관이 설립되는 것. 이게 1단계 화해협력의 단계가 완성한답니다. 20-30년 걸린다고 봤어요. 20-30년 노력하면 이 정도 화해협력이 된다. 즉 분단체제가 평화체제, 즉 구조적으로 전쟁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것. 1단계 화해협력의 단계로 봤습니다. 몇 년 정도? 최소한 20-30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화해협력이 완성되면 2단계인 남북연합으로 가자. 남북연합은 단순합니다. 이 국가, 이 정부예요. 남북 국가를 그대로 두고 국가와 국가의 연합이에요. 남북 국가 두고 정치권, 외교권, 국방권 양 국가가 그대로 다 갖고 있고 상위에 남북 정상회의, 남북 장관회의, 남북 평의회, 국회 이 세 개의 회의체를 운영하면서 장기적인 통일 문제를 협의케 하자. 이 남북 연합을 수십 년 다시 가져가자. 수십 년 남북 연합 하다가 완전 통일 있죠. 우리 국민들이 다 생각하는 완전 통일. 그건 남북연합 수십 년 하다가 이제 남과 북을 단일한 정치체제, 단일한 경제제도, 단일한 정치 권력으로 하나로 합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그 시대를 살아가는 후대들이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완전 통일을 결정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 국가의 공식통일 방안, 민족 공동통일 방안은 통일을 화해협력 20-30년, 남북연합 20-30년 이후에 비로소 완전 통일로 나아간다고 평화를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 공존, 평화 번영의 과정으로서 설명을 해요. 이게 통일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 통일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왜 너무 쉬운 통일인가? 이제 방법이에요. 이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은 딱 한 가지 마음, 한 가지 정신, 태도로 시작된다고 봐요. 그게 뭐냐? 상호 인정이에요.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자. 굳이 다름과 차이를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선과 악과 같은 이분법적 흑백논리로 재단해서 틀렸으라고 비난하는 순간 화해도 협력도 평화도 없다. 다름으로 봐주자 그냥. 그래 인정할게. 이 한마디 마음, 한 줄기 마음, 상호 인정, 상호 존중의 마음, 태도가 결국 평화를 시작시키는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 통일까지 완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그 너무 쉬운 건 고기 한번 끄떡일 수 있는 마음. 남과 북이, 북과 남이 서로에 대해서 고기 한번 끄떡일 수 있는 그 마음이면 이미 평화가 시작되고 그 마음으로 통일도 완성된다는 이야기예요. 통일의 개념, 과정, 절차를 알면, 이 원리를 알면 매우 쉬운데 이걸 몰랐다는 것이죠. 상호 존중의 정신을 통일의 원칙, 기본 태도 정신으로, 원칙으로 주장했던 사람이 있어요. 최초로 주장했던 사람. 누구일 것 같습니까? 남과 북이 평화를 만들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호 존중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최초의 사람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정부 관계자 중에.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만들 때입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 3대 정신에 합의하고 여하간 간에 정치적 술수했던 관계없이 남과 북이 진짜 평화로 가고 통일을 가기 위해서는 상호 엄격히 존중해야 된다. 상호 존중하자라는 이야기를 최초 했던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이 상호 존중의 정신이 이후에 전두환 정부가 만들었던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에도 통일의 기본 원칙이에요.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된 이 민족 공동의 통일 방안의 기본 정신이 바로 상호 존중입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보겠습니다. 현실로 밖에 나가가지고 주변 분들하고 대화하시다가 남과 북이 평화로 통일을 가기 위해서는 말이야, 북측을 존중해야 돼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맞아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바로 전쟁적 상태 속에서의 북은 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북은 적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말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최소한 온전한 평화의 논리, 통일의 이야기를 하려면은 전쟁 체제를 끝내고 평화 체제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남과 북이 친하게 지내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악순환입니다.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행복에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존중받기 위해서 존중하자는 거예요. 상호작용입니다. 남북관계는 철저히 상호작용의 관계입니다. 다만 적대적 분단체제는 일방적 관계로 표현할 뿐이에요. 우주 마무리 질서가 모든 인간관계가 상호작용의 관계이듯이 남북관계도 철저히 상호작용의 관계입니다. 다만 적대적 전쟁 상황 속에서의 북은 적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표현만 하고 있을 뿐 그렇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한 가지, 이거 통일부 홈페이지입니다. 통일부 홈페이지 상단에 통일정책을 클릭하시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통일정책,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을 설명하고 있어요. 수십 년간 통일부 홈페이지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은 저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앞으로 가가지고 꼭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이 수십 년의 오랜 평화의 과정이 있죠. 통일은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화해명의 단계, 남북연합의 단계, 완전 통일. 그 이후에도 더욱더 평화가 구조화되는 과정이죠. 우리 국민들이 통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통일 담론이 하나 있어요. 국민들이 이 단어 하나 때문에 통일에 다 등을 돌렸습니다. 뭐죠? 통일 비용. 통일 비용. 단언컨대 통일 비용은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수십 년 오랜 평화의 과정에 통일 비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일 비용의 고전적 개념이 뭐냐면요. 클래식한 개념이 뭐냐면 북한의 붕괴를 상정해요. 북이 붕괴했을 때 2,500만 북측 주민들 전체의 생활을 우리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들의 사회복지를 우리가 책임지고 그들의 GDP를 수십 년간 3,000불, 5,000불, 7,000불까지 올리는 과정, 40년, 50년, 60년, 그 수십 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1인당 통일 세금을 매년 수백만 원씩 부담해야 된다는 게 바로 통일 비용론의 고전적 개념이에요.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인 이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은 통일 비용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랬죠. 한 가지 마음, 한 가지 태도 자세, 바로 상호 존중. 왜?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은 북한의 붕괴를 상정하지 않아요. 개성공단 해봤어요. 남북이 완벽히 윈윈하더라는 겁니다. 남북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시너지 효과를 내더라는 거죠. 이미 골드만삭스뿐 아니라 지금 와줘서 수많은 세계적인 경제적 전문가들이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하고 평화경제로 가게 되면 적대적 분단체제 이런 거 말고 손을 잡게 되면 2030년, 40년 G7이 된다, G3가 된다, G2가 된다. 이미 수많은 자료들이 나와요. 당연하죠. 우리는 분단체제 속에서 분단 경제를 살았어요. 남북이 손을 잡는다? 남북의 그 경협의 시너지 효과는 폭발적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제조업 기업들한테 북측보다 좋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난 해봤단 말입니다. 실정적이고 체험적인 모델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제조업의 위기는 남북 경협만으로도 무조건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륙을 뻗어나갈 수 있어요. 해안과 대륙을 잇는 곳이죠. 북측에 엄청난 자원이 있어요. 2,500만의 양질의 노동력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완벽한 거예요. 북측의 ICT도 간단치 않죠.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굉장하다 말입니다. 북측이 군사 분야에서 굉장히 앞선 분야가 있죠. 우주, 항공. 우리는 석유화학이 강하잖아요. 북측은 석탄화학이 강해요. 이 엄청난 시너지들까지 합친다라면은 8천만 이 내수 시장의 확보, 중국은 오롯이 다시 우리에게는 15억 시장이 되죠. 중국은
제조업의 공룡이 됐습니다. 우리를 압도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경제적 저성장이 구조가 되는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중국이 제조업 경쟁력에서 우리를 추월했기 때문에 우리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저성장이 구조화된 겁니다. 남북 경협은 이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버려요. 남북의 스타트업은 어떨까요? 남북의 스타트업 협력. 똑똑하잖아요. 북측 ICT, 우리의 물적 토대, 하드웨어, 전 세계적인 영업망. 단 하나의 제품도 모든 제조업이 대한민국이 다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제조업, 우리, 독일 두 나라만 갖고 있어요. 70년 분단체 속에서 막혀 있었던 그 혀를 뚫어주고 전쟁 상태를 못 끝낸 북측이 북미 관계를 실질적으로 관계 정상화시키면서 대사급 외교적 수립하고 평화협정 체제를 만들면은 이제 70년간 전쟁 상태 속에서 전 국토를 개발하지 못했던 저 엄청난 국토를 철도 깔고 도로 깔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북측의 도로율을 우리 대한민국 도로율 70%까지 올리는데 향후 한 30년, 40년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그 비용은 다 우리한테 뭡니까? 우리한테는 시장이 되죠. 그 모든 시장의 비용은 무엇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원으로 받으면 되겠죠. 남북 자원이면요. 우리가 호주 같은데, 칠레 같은데 가가지고 철광석 원석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북에서 가져오면 비용이 4분의 1밖에 안 돼요. 철강은 산업의 쌀입니다. 우리 포스코가 만약에 그 북측의 철강을 가지고 재련해가지고 철강제를 내놓으면은 관련 연관 협력업체의 모든 수출 경쟁력들을 담보할 수 있겠죠. 이런 게 바로 시너지 효과라는 거예요. 70년 분단체 속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 많은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남북경협 평화경제인데요. 1단계 화해협력의 기간이 다 나와요. 14년간 개성공단에서 남측의 제조업 기업들이 이미 해봤기 때문에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 줄 아세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거짓 담론인 통일 비용을 이야기하면서 통일 반대한다 그래요. 그런 통일은 존재하지 않죠. 화해협력, 공정, 공영, 수심의 평화 번영의 과정이 통일의 과정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통일 평화의 과정에 통일 비용을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확산시켰던 주체가 있어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통일 비용을 주입시켜가지고 반통일, 즉, 난 통일 반대한다, 싫어, 안 할래라고 만들었던 통일 비용론을 조직적으로 유포시켰던 세력이 있어요. 누구인 줄 아세요? 일본입니다. 일본. 이 분단의 기원에 그들이 엄청난 공작이 작동했고 분단체를 유지하는 과정에도 작동된다 그랬죠. 일본은 한반도 통일 비용론을 만들어가지고 먼저 발표를 하고 후속 연구들을 대한민국의 각종 유수의 연구소, 대학, 연구자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많은 돈들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유수의 언론사들 수십억씩 뿌려가지고 그거 보도하게 하고 단연간에 걸쳐서 이게 바로 분단체제라는 거죠. 분단체제. 그 분단체제 작동 속에서 통일비용론 무비판적으로 다 들었던 우리는 이런 통일 왜 안 해? 라는 악순환에 빠졌죠. 정작 진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단의 기원, 통일 개념의 과정. 이를 모른다라는 것도 그러지만 통일 비용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짓 담론을 우리 사회 속에서 일본이 뿌렸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는 몰라요. 진짜 몰라도 될까요? 국민 불행이 여기서 시작되고 있는데 이 모든 거짓이 여기서 시작됐는데 이것이 내 가족과 우리 공동체 삶을 이렇게 질곡으로 빠뜨리고 있는데 진짜 몰라도 될까요? 정부는, 국가는 구조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알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들을. 그게 국가의 역할이잖아요. 왜? 국민이 국가의 목적이기 때문에. 민의 행복이 정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국가의 임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이죠. 정치라는 메커니즘이 그래서는 안 되죠. 민이, 이 땅의 주인인 민이
분노해야 될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남북이 이미 합의했던 통일 방안, 통일 비용론까지 소개를 마쳤습니다. 이게 지금 안 넘어가는데요. 예, 제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예. 6.15 공동선언 이행 아까 제가 통일 방안 합의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요. 남과 북이 합의한 통일 방안이 1단계 화해명을 거쳐서 2단계 남북연합까지 가자라는 합의였다. 그게 엄존한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민족 공동 통일 방안, 평화가 통일이다. 통일 병론은 거짓이다. 남북은 합의되어 있더라. 라는 내용까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로 넘깁니다. 참 어려운 영역입니다, 여러분. 70년 분단체제, 전쟁 상황 속에서 북은 정치, 군사적으로 에너미입니다. 에너미. 나쁜 놈들이죠. 적입니다.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엄존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헌법 정신 가치로서의 평화 통일로 본다라면 또 북은 그 평화 통일을 같이 만들어가야 될 동포들이 맞습니다. 이 상호 모순되는 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적대적 분단체제, 전쟁 상황 속에서 적이라고 늘 들었습니다. 나쁜 놈들 맞잖아요. 나빠야 됩니다. 적이기 때문에. 호시탐탐, 적화, 야욕을 노리는 나쁜 새끼들, 루즈들, 혐오의 대상이죠.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전쟁체제, 분단체제를 계속 악순환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단체제를 진짜 넘어서 우리의 삶을,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체제를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엄존하는 북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하는 북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존재하는 북한. 전쟁 상태의 대상이 아니라, 전쟁 상태의 적인 대상이 아니라 엄존하는 진짜 북을 알아야 된다고요. 제가 한번 툭 던져보겠습니다. 호시탐탐, 적화 야욕을 노리는 북한은 진짜 존재할까요?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쟁이 국가 전략인 나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전쟁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북한의 국가 전략은 뭘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은 말입니다. 우리 국민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맞죠? 당연히. 북한의 국가 전략은 뭘까요? 70년 국가 전략.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면은 인민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주의 강국을 만들고 싶대요. 그 사회주의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수십 년간 미국에게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수십 년간 요구했어요. 제발 좀 전쟁 끝내달라. 전쟁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우리는 단 한 번도 북측인 미국에게 종전 평화협정을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를 들어본 바가 없어요. 맞잖아요. 적인데 나쁜 놈들인데 어떻게 감히 저 북한 새끼들이 평화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어. 이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분단체제가 이야기하는 악순환적 인식이죠. 전쟁이 국가 전략인 나라는 없습니다. 여전히 전쟁적 분단체제 속에서 그렇게 일면을 계속 구조적으로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참 그래서 어렵습니다. 적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누가 모르는가? 왜 모르는가? 무엇을 모르는가? 우리가 아는 북한은. 이게 제가 제목에 이렇게 썼죠. 북맹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북맹. 우리가 문맹, 큰 맹은 어떤 뜻인지 아시잖아요. 북맹은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북에 대한 보편적인 총체적 무지를 북맹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고, 이 분단체제는, 전쟁체제인 이 분단체제는 당연히 북맹을 일반화한다. 구조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북은 적이면 됐지. 굳이 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사회주의가 어떻게 작동되는 것인지, 사회주의 경제가, 사회주의 정치 제도가, 고도의 이 공동체 사회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문화가 뭔지, 그들의 윤리 도덕은 뭔지, 사고방식, 가치규범, 북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북은 러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북은 35년 식민지배와 현재 일본을 어떻게 보는지, 북의 대미 전략, 이런 것들, 북측의 입장에서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왜? 그냥 나쁜 놈들이면 충분합니다. 극복의 대상일 뿐입니다. 호시탐탐 척화약을 노리는 어마어마한 억압적인 통제체제, 그게 상식이죠. 우리가 북에 갖고 있는 상식적인 가치규범, 어마어마한 억압적 통제체제. 진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진짜는. 제가 이럴 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간단치 않습니다. 참 간단치 않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전쟁 체제 속에서 북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의 어떤 이야기도 폭력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으로서 북측과 공식 협상을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북한 학자로서 북측에 가장 오랫동안 장기 체류했던 고유한 이 두 가지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북측 사람들은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만나보면 말입니다. 같이 생활을 해보면 보편적으로 사실은 매우 순수하고 맑고 밝고 착합니다. 공통된 속성입니다. 윤리 도덕이 굉장히 강합니다. 윤리 도덕의 규범이 굉장히 강해요. 공동체에 대한 봉사, 헌신, 희생을 당연시 여겨요. 사회주의 원리예요. 사회주의 윤리, 사회주의 도덕은 공동체 속에서의 개인적 헌신 복무를 절대선, 진선미로 가르쳐요. 체화되어 있어요. 남에 대한 배려가 몸에 배어 있어요. 이게 사회주의 윤리, 사회주의 도덕을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이에요. 개성에서 북측 사람들 만나서 14년 같이 생활했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북측 사람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들 놀라워하고 감동스러워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주의 윤리, 사회주의 도덕이 강하다 그랬어요. 남에 대한 배려가 강하다 그랬죠. 매우 밝고 맑고 한마디로 순수하고 착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봤을 때 진짜 착해요.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순박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억압적이고 폭압적인 체제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짓입니다. 참 순수하고 맑고 밝고 착한 윤리 도덕적인 이것이 거짓이든 어마어마한 억압적 폭압 체제라는 것이 거짓이든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치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들조차도 여러분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한 혼란과 폭력을 제가 좀 드린 거예요. 한두 사람의 경험일까요? 아니면 보편적인 현상일까요? 예를 들어서 아주 일반화된 한 가지 현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주 일반화된 한 가지 현상입니다. 이게 바로 고도의 공동체 사회의 윤리 도덕의 기준이라는 건데요. TV에도 자주 소개가 되었어요. 개성공단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이 사실 다 압니다. 어떤 거냐면요. 한 마을에 어린 아이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어요. 화상을 입었어요. 마을에 이장되는 사람이 방송을 해가지고 어느 집 애가 지금 화상을 당해가지고 피부 이식이 급하게 필요하다라고 방송을 하잖아요. 한 30분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온 마을 사람들이 병원 앞에 줄을 다 서버립니다. 이런 거 이해할 수 있으세요? 저는 경악스러웠어요. 경악할 일입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늘 저렇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단순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이 사회 체제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왜? 역지사지가 안 됩니다. 우리는 북측 사회를 몰라요. 그들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어떤 윤리 도덕을 갖고 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자본주의 경제 질서, 개인주의 가치 질서, 우리 사회의 가치 규범, 윤리 도덕을 가지고 북을 보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인식하고 판단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주의 경제를 예단하고 비판하려고 해요.
사회주의 윤리, 사회주의 도덕이 사실은 간단치 않습니다. 그 헌신성, 희생성은 제가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으로 있을 때 올해 8월에 이제 이상일 그만뒀는데요. 올해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개성에 근무했던 남측 주재원분들 10명을 찾아가서 개성에 있었던 생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7, 8분 내외의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10명을 인터뷰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다시 가고 싶은 개성공단. 유튜브 치면 나옵니다. 그 개성에 그냥 일반 회사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왜 다시 개성을 가려고 하는지, 개성에서 만났던 북측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유튜브 나옵니다. 왜 개성에 근무했던 남측 주재원들은 다 이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 적대적 분단체제가 전혀 설명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그 인터뷰했던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이죠. 왜? 적대적 분단체제는 이 간단치 않습니다. 매우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일면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북측 사람들은 말입니다. 개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 세 가지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남측 주재원들이 갖게 되는 감정의 변화입니다. 북측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가지는 감정. 최초에 가지는 감정이 뭐냐? 처음 만났을 때 한 며칠 있다가 느낀 감정. 놀라움이에요. 놀라움. 뭐지? 야, 진짜 놀랍다. 어떻게 내가 알고 있었던 북측 사람들 안 이런데? 찌질한데? 꾀저지하고 혐오, 폄훼의 대상이잖아요. 낮춰보잖아요. 알로 봅니다, 사실은. 그렇게 늘 들었잖아요. 하찮은 뭔가 좀 우월적 지위에서 보려고 해요. 근데 만나보면 아, 이거 진짜 간단치 않네 라는 첫 번째 놀라움을 가집니다. 그들과 한 몇 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생활을 해봐요. 두 번째 갖게 되는 감정, 바로 감동입니다. 감동. 그들의 윤리, 도덕의 기준이 간단치 않다 그랬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진정성 있게 대합니다. 진짜 진정성 있게 대해요. 농담 삼아라도, 개성에서 남과 북이 다 친해집니다. 진짜 다 친해집니다. 농담 삼아라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 사람들이에요. 재미 삼아라도 그냥 흰소리 같은 거, 흩은 소리 있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북측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거짓말과 약속 안 지키는 거. 약속을 뭘로 보는지 아세요? 자기 정책 생명을 걸고 한 약속이라 그래요. 야, 그 약속을 너무 심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야, 못 지킬 수도 있지. 잘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뱉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누가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부장선생님 이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그럼 대충 기업에 있는 회사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알아볼게.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측 사람은 알았다. 다 해주기로 했다라고 이해해버립니다. 우리는 네가 이야기한 거를 관련 부서에 좀 알아볼게. 나중에 이야기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차이가 나죠. 말에 대해서. 그리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돌아가가지고 세 번째 감정이 뭔지 아세요? 놀라움, 감동. 마지막 감정은 슬픔과 눈물입니다. 북측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눈물이 많습니다. 정이 진짜 많아요. 일상적으로 정이 뚝뚝 흐르뜨릅니다. 진짜 정이 많고 눈물도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흐르는 눈물은 뭐냐? 개성에 근무할 때는 그렇게 좋아요. 남측에 내려와서 일주일 만에 가족을 만나가지고 이 개성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도 안 믿어요. 야가 개성에 몇 년 근무하더만 이상하게 됐다. 아가 빨갱이 다 됐네. 와 그래 됐노? 니 어디 가서 그렇게 하지 말해. 부모님도 와이프도 애들도 아버지 어디 가서 그 말 하지 마세요. 개성에 근무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똑같은 트라우마예요. 제가 잘 드는 예예요. 친구들끼리 모여도 그렇습니다. 개성에 들어갔을 때 몇 달 만에 바로 친구를 만나면요. 친구들이 야 너 개성 갔다며 어때? 이렇더라. 그래? 잘해라. 또 한 몇 달 있다가 친구들 만나잖아요. 또 물어봐요. 그때부터 이 친구들하고 개성 주재원은 싸우게 됩니다.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이 이 새끼가 웃긴다 이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가디만 물 다 들었네. 얘가 거의 침묵이 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게 아니고 내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세 번째 만납니다. 대판 싸웁니다. 그게 아니고 어떡하 막. 네 번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만납니다. 아예 안 만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남측 주재원분들은 서울에 나와도 개성공단 사람들끼리만 만납니다. 제일 마음이 편해요. 누구도 몰라줘요. 안 알아줘.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뭐 일이 있으면은 언론에다 그러잖아요. 유사시에 북측은 개성공단 남측 주재원들 억류 인지로 할 가능성 막 언론에 막 내죠. 남측 주재원들 개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신문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민망해합니다. 그냥 놀라지 마세요. 개성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런 뉴스를 딱 접했을 때 열에 7, 8 정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유사시가 되면 북측은 개성공단의 남측 주재원들을 가장 먼저 남측에 소개부터 시키고 추방부터 하고 뭐라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남측 주재원들.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선생님들도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런데 개성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그 단연간의 근무 속에서 그런 느낌을, 확신을 갖게 된다고요.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사람하고 남측에 있는 친구가 싸울 수밖에 없어요. 미친 새끼 아니가 이거? 너 이 새끼 이상하게 됐다 임마. 안 보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눈물이에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체제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다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북이 어떻더노? 묻지 말고 나중에 기회 되거든 만나봐라. 맞습니다. 책? 이런 이야기 다 필요 없어요. 만나봐야 돼요. 가슴과 가슴이, 기와 기가 만나서 눈과 눈을 마주하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2달 만나봐야 이야, 분단체제가 진짜 웃기는 거였구나. 말도 안 되는 거짓들을 너무 많이 만들었구나. 이런 친구들을, 이런 애들을, 이런 동포들을 어떻게 지금 제가 드린 이런 말들조차도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한 폭력이에요, 지금. 그러나 이 자리가 진리를 공유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저만의 경험이 아니고 많은 보편적인 개성공단 14년 속에서 남측 주재원들이 갖게 되었던 인식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풍맹은 구조적인 겁니다. 적대적 분단 체제이기 때문에 풍맹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한번 이 사진들을 가지고 한번 그냥 유추함해 보십시오. 북측 체제를 뭐 사회주의 경제다, 고도의 공동체 사회다, 그들이 가치금을 쭉 설명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사진인데요. 지난해 10월 10일 날 조선노동당 당 창건 기념식 때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 연설을 할 때 살짝 울먹였어요. 한 3군데 지점에서. 근데 이 연설을 보고 있는 이 주민들이 아예 울어요. 울먹이니까. 같이 이래요. 네. 군인도 울죠. 네, 잠시만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 군인들이 함께 이렇게 울어요. 이거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런 거 우리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해합니다. 이 감정을 알아요. 우리는 대부분 이런 모습을 보고 철저히 세뇌당해가지고 완전히 미쳐가지고 저런다라고 배우죠. 이거를 지난해 10월 10일 날 녹화를 해가지고 다음날 10월 11일 날 저녁 7시에 전 주민들이 전 중앙통 중앙방송을 통해서 다 봤어요. 10월 11일 날 밤에 전 인민들이 도트까지 다 울었대요. 온 나라가 다 울었대요. 미친 체제 맞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라고 우리가 세뇌되진 않았을까요?
저들의 윤리, 저들의 도덕, 저들의 가치규범, 그들의 관계성 우리는 몰라요. 왜 김정은은 말만 하면 이민 위천을 이야기하는지, 온 관료들, 온 당원들은 오로지 한 가지, 인민을 위해 복무해야 된다. 몸을 바쳐야 된다. 우리의 존재 이유다. 국가는, 당은, 모든 것은 인민을 위해서 복무해야 된다. 말만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다 거짓말이죠. 이런 문제들이 간단치 않습니다. 매우 간단치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 공동체를 설명할 때 어떤 설명보다도 적대적 분단체제가 인식했던, 이야기했던 참 그런 보편적인 상식의 이야기들하고 많이 다르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표현은 매우 간단치 않다라는 정도라 표현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장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가치를 추구해요. 그건 틀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다가가더라고요. 그런 수준에서 그냥 참 간단치 않은 2,500만의 체제가 있구나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예, 사회주의 경제를 사실은 좀 알아야 됩니다. 이해하려면은. 이 사회주의 경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원리가 뭔지, 자본주의하고 좀 다르단 말입니다. 진짜 많이 다릅니다. 사회주의 경제라는 것은. 집단주의 체제, 공동체 사회라는 것, 전쟁 상회라는 것, 이런 것들. 우리 전쟁 체제 속에서 북을 적대적 관점, 대리적 관점, 비교적 관점, 뭐 이렇게 보더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그냥 대충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향후에 기회가 되시거든 꼭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경험을 해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어떤 이야기들도 다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거든.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말입니다.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말입니다.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코로나 팬데믹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북측을 여행한 외국인 관광객이 약 100만 명 정도 됩니다. 100만.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북측을 여행할 수 있었어요. 2013년부터 여행을 열었단 말입니다. 2015년부터는 전면화시켰죠. 그래서 우리는 못 갔지만 약 100만 명이 2019년 한 해 동안 북측을 여행했었습니다.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측에서 찍었던 영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어로 PYONG, YANG, 뭐 평양 같은 거 한번 쳐보십시오. 그냥 유튜브에서. 뭐 대충 치면은 관련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호기심에 가서 찍은 것들을 쭉 보고 있으면은 간접적인 경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이해의 폭들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정도로 제가 그냥 소개를 좀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경구인데요. 유일한 선은 알미요, 유일한 악은 무지다. 저는 이것을 항상 거꾸로 읽습니다. 알미 선이고요. 무지가 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대적 분단 체제는 통일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은 적이었습니다. 진짜 악순환의 전쟁 상황을 계속 반복할 것이냐, 아니면 평화의 질서를 만들고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냐, 엄존하는 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일제 식민도 알아야 되고 역사성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온전히 제대로 모르면 구조적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우리의 무지가 신압으로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악의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죠, 사실은.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악의 입장이 될 수 있다. 무지하기 때문에. 근본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통일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교육이 아닙니다. 통일 교육은 근본 교육입니다. 기본 교육입니다. 이 공동체의 건강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기본 교육으로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제 이 책은 고3 대학생들이 저한테 묻고 제가 답했던 이야기예요.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요? 4번에 걸쳐서 한 번 강의할 때마다 3시간짜리 4강 12시간을 강의했던, 묻고 답했던 내용들을 압축했던 북맹을 넘어가기 위해서, 북에 대한 제대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했던 내용들 참고가 될까 싶어서 소개를 합니다. 이제 저에게 약 20여 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있었던 14년을 사진 자료들을 통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분단을 말씀드렸습니다.
통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분단도 통일도 북도 온전히 제대로 단 한 번도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분단체제를 살아가면서도 분단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기본은 말씀드렸습니다. 몇세? 두 번째, 통일의 개념, 과정, 절차, 방법을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평화. 통일병원의 허구. 엄청난 무궁번영하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그 사례가 개성공단 사례입니다. 여기가 개성공단입니다. 먼저 전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남북 경협을 하자고 한 것은 북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북측을 설득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북에게 남북 경협을 하자고 했을 때 북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전쟁 상태에 무슨 경협을 한단 말이냐. 최소한 전쟁을 끝내야 될 거 아니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다 할 수 있다. 일단은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우린 난망했어요. 북측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귀측이 알다시피 미국은 평화협정에 별로 관심이 없다. 안 될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통해서 신뢰 구축을 하고 남측의 기업들이 북측에 수천 개가 되는 순간 실질적인 평화 속에서 전쟁 위험을 해소하고 그 정도 되면 미국도 종전평화협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은 경협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자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었고 북측은 근본 문제부터 풀면 다 풀린다. 경협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들도 할 수 있다. 일단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게 맞다. 미국을 설득해서 남북미가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이게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었죠. 그래서 6.15 공동선언에서 통일 방안을 합의하고 그제서야 사항에서 한반도 평화의 제도와 경제협력, 민족경제 균형의 발전 이것을 위해서 6.15 공동선언 사항에서 비로소 북측이 남북경협에 합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안했다는 것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제 사진을 볼 텐데요. 이곳은 북측의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MDL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북측으로 약 4km 정도밖에 안 되는 2천만 평을 내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딱 100만 평, 북이 거의 공짜로 내놓은 2천만 평의 1단계 100만 평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2천만 평까지 만든다는 게 남북의 합의였습니다. 오른쪽 산 중턱에 보이는 아파트가 우리 파주 문산의 아파트입니다. 작게 보이는데요. 광화문에서 차로 가면 65km입니다. 65km. 자유로 타고 가면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2천만 평을 거의 공짜로 내놨습니다. 2003년에 착공했고요. 2000년에 합의했습니다만 2003년에 착공했고요. 2004년에 첫 제품이 나왔고 14년간 가동을 했습니다. 원래 이 북측이 내놓은 2천만 평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측의 서부전선에 최정예 군 무력이 있었던 6사단, 64기갑사단, 62포병여단, 6만의 군병력과 군사 무기체계들이 빽빽했던 원래 군사지역입니다. 군부대 집결지입니다. 저 군부대 6만의 병력과 무기체계들을 송악산 후방 북측으로 약 10에서 15km 군대를 물리고 그 자리에 남측의 기업들을 받은 사업이 개성공단 사업입니다. 그 군대 6만의 병력과 무기체계들을 2년 동안 물립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성공단 자체를 평화의 상징으로 봅니다. 군대를 물린 자리에 남측이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안보로 봐요. 남북이 오롯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한번 합의해서 물리적 공단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저곳은 말입니다. 인적 교류, 사회문화 교류, 경제협력 모든 것을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죠. 그것이 바로 개성공단이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개성공단 그러면 다들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냐면요. 퍼주기의 대명사로 말씀들 하세요. 거짓말이죠.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퍼온 곳이기 때문에. 두 번째, 개성공단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북측이 개성공단을 달러박스, 외화벌이, 돈줄의 관점에서 했다라고 많이 또 일반화 시켜놨어요. 그것도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북측은 개성공단을 돈줄, 달러박스, 외화벌의 관점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2003년, 4년 당시에 청와대에서 NSC 사무처, 한반도 평화처의 담당관이었습니다. 남북간 국장이었어요. 초기 남북의 개성공단 관련 협상들 그 할 때 컨트롤타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협상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북측이 최소한 돈의 관점에서 이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몇 가지 논거 중에 한 가지가 토지값과 노동력, 임금 협상에서 나타납니다. 북이 외화벌이에서 관점에서 하지 않았다는 첫 번째 논거. 방금 보셨다시피 말입니다. 이 개성공단 2천만 평을 거의 공짜로 내놨어요. 사실은 1단계 100만 평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1단계 100만 평 이거 우리 남측 정부가 우리 남측 입주기업들한테 분양할 때 평당 분양 가격이 공장 부지는 14만 9천 원 평당, 상업용지 호텔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은 평당 4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다양했습니다. 평균 경쟁률 3대1, 100% 분양이 다 됐어요. 대성공한 겁니다. 100% 분양 다 됐기 때문에. 근데 분양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북측에 물었어요. 토지값을 주겠다. 땅값, 즉 땅 주인이 북측이잖아요. 우리가 토지값을 얼마를 줄까라고 물었을 때 북측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개성공업지구를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과 남의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특혜적 조치로서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애초부터 돈줄 달러박스였으면 상응하는 가격을 불렀겠죠.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북측에 약 50, 60을 얘기하죠. 우리 대한민국 국방비만으로도 북측 전체 정부 예산의 1.5배, 2배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분양을 했는데 분양 다 끝났는데 북측은 토지값을 안 받겠다 그래요. 매우 난망한 상황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협상 끝에 결국 상징적으로 줬습니다. 주긴 줬어요. 계산을 했습니다. 얼마를 했는가? 상징적으로 줘야 되긴 상황에서 북측에게 우리의 경제력이 이 정도 되고 이런 상황인데 공짜는 좀 그렇다, 적절치 않다 해서 합의한 가격이 북측이 이렇게 제안했어요. 달러가 개성공단의 기축통화입니다. 우리가 주장했어요. 개성공단을 국제공단을 하려면 달러가 기축통화가 돼야 된다. 북측은 문제가 없겠다. 달러를 기축통화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달러 베이스로 북측이 제안했던 게 남측에서 귀측에서 호의적 관점에서 상징적으로 받으라니까 받겠다. 좋다. 1제곱미터당 $1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1달러. 상징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1제곱미터당 $1. 거의 공짜로 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돈줄 달러박스가 아니었다는 첫 번째 논거, 토지값 협상에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임금 협상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개성에 북측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얼마를 줄 것인가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임금 협상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는데요. 당시 정부는 입주기업 사장님들을 다 모셔놓고 공청회를 냈습니다. 한 달에 달러 베이스로 얼마를 주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기업들은 월 100에서 200불 사이라고 했어요. 의료봉제 파트, 의료봉제 사업 이거 하시는 분들은 $100 내외 10에서 15만 원 정도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 파트 사장님들은 부가가치가 높죠. $200, 250불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하간에 100에서 250달러 안쪽.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한 $100 정도를 부르고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를 부르고 북측이 한 3, 400달러를 제한하면 200불, 250불 안쪽으로만 타결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를 제한했어요. 근데 북측은 6.15 공동선언을 다시 갖고 왔어요. 우리는 개성공업지구를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과 남의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특혜적 조치로서 내놓았습니다. 월 50불이면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월 50. 우리가 100불을 제안하는데 받을 사람들은 월 50불이면 되겠다라고 했던 게 개성공단 사업이에요. 50불 기본 임금에 얼마나 땡큐입니까? 감사하잖아요. 바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북측 노동자들의 한 달 기본 임금은 50불이었습니다. 50불, $50. 그 $50 기본 임금에 연장, 야근,
특권을 해가지고 그럼 실제로 얼마를 받아갔는가? 2004년 12월 평균 내보니까 그해 2004년 12월에 한화 말고 달러 베이스로 57달러, 한화로는 63,000원이었어요. 한 달에 63,000원이에요. 일당이 아닌 한 달 총액 임금이 63,000원이에요. 한 달 63,000원은 퍼주기일까요? 포기일까요? 수탈일까요? 다양한 평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개성공단은 북측에게 돈줄이 아니라는 것. 돈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퍼주기가 아니다라는 것. 개성공단을 퍼주기다, 달러박스다, 외화벌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래서 무지가 악이 되는 경우에 서 있는 겁니다. 개성에서 그 일을 했던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무지가 악이 된 경우입니다.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보편적 상식에서 개성공단은 퍼주기죠. 우리 사회 속에서. 그리고 달러박스입니다. 적대적 분단체제가 만들어내는 거짓, 왜곡, 오도의 일반화 속에서. 이런 것이 한두 가지일까요? 너무 많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왜? 적대적 분단체제는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거짓은 거짓도 아닙니다. 그냥 나쁜 놈들이면 되잖아요. 심리전 속에서. 북은 극복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윤리, 도덕이, 진실이 필요합니까? 압도해버리면 되죠. 악순환의 분단체제 안에 갇혀있는 인식입니다. 이 분단체제를 넘어서 진짜 평화를 만들려면 엄존하는 진실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개성공단 사례를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자, 사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급하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사진들을 보면서 개성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조와 제도와 평화를 위한 경쟁력, 즉 개성공단은 말입니다. 단순한 경쟁력이 아니, 경협이 목적이 아닙니다.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경쟁력이었어요. 평화가 1차적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완벽하게 경제를 위한 평화가 성립이 됐습니다. 즉 돈이 엄청나게 벌렸어요. 그래서 개성공단은 평화 프로젝트이자 경제 프로젝트라 그래요. 한국 제조업의 위기를 구조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남북 경협이 있다는 것들을 실증적으로 14년간 보여줬던 것이 개성공단입니다. 2007년 14선언 당시에 개성공단에 들리셨던 노무현들이 이렇게 썼어요. 방명록에. 여기 개성공단이 바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현장입니다. 민족이 운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즉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만들어가는 그 최전선에 개성공단이 있습니다. 남북의 노동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긍심을 가져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분단의 역사를, 평화의 역사를 바꾸고 있는 주역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제품은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평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긍심을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바로 개성공단의 상징성이 여기에 다 녹아있죠. 이렇게 아침에 동이 트는 모습이고요. 아침에 수천 대의 차량들이 들어옵니다. 남측에서, 서울에서. 하루에 수천 대의 차량이 왔다 갔다 하죠. 군사분계선을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넘나드는 곳입니다. 엄혹한 적대적 군사적 긴장의 그 군사분계선을 하루에 수천 대의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침에 원부자재를 싣고 들어와 가지고 그 화물 차량들이 나갈 때는 완제품을 싣고 나갑니다. 가까이 있었던 문산 파주에 있었던 분들은 출퇴근도 했었습니다. 5만 5천 명의 북측의 노동자, 남측 주재원이 많을 땐 3천 명, 적을 땐 1,000명, 약 6만의 노동자들이 함께 14년간 어울렸던 공간. 차량 통행 검사소입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사진은 경의선 철도, 서울, 개성, 평양, 신의주, 경의선 철도는 이미 2007년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연결했고요. 개성공단의 물류를 일정 부분 철도로 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당시에 2007년도만 하더라도 상징적으로 파주 문산역에서 출발해가지고 개성 들어와서 개성 지나서 봉동역까지 왕복 2회를 했었습니다. 철만은 달리고 싶다. 그 꿈을 이미 2007년도에 참여정부 당시에 왕복 2회 기차가 오고 갔다고요. 물론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는 그거부터 중단시켜버렸는데요. 5만 5천 명 중에 3천 명은 자전거로 출퇴근했습니다. 나머지 5만 2천 명이 보시는 우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관리위원회가 운영했던 저 출퇴근 버스를 타고 통근을 했습니다. 북측 노동자들이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똑같습니다.
남측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은가? 역량이, 정서가, 능력이, 사고방식이. 이래서 같은 민족이라고 그런 거구나. 5,000년을 함께 공통체를 살았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만나보면 압니다. 제가 아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 된다 그랬죠. 우리 사회에 수많은 다문화 가정을 다양성 존중의 관점에서 인정하듯이 그 마음에 반이면 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기본 상식이죠. 그런데 북측은 말입니다. 만나보면 다문화가 아닙니다. 같은 문화예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말이 같잖아요. 음식이 같아요. 사고방식도 거의 비슷해요. 다만 사회주의 경제제도, 사회주의 정치 원리, 윤리 도덕이 좀 더 강해요.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충분히 고개가 다 끄덕여집니다. 만나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은 없어요. 똑같아요. 사진을 보겠습니다. 신발업체입니다. 남측에서 유통되어졌던 전체 의류의 약 35%가 개성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었던 모든 속옷, 란제리, 이너웨어 있죠, 이너웨어. 이너웨어의 약 90%가 개성산입니다. 우리 학생들 교복 35% 개성에서 나왔습니다. 한때 아웃도어 의류 진짜 많이 입었죠, 우리. 모든 아웃도어 의류 거의 한 50% 개성에서 나왔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의 최적지. 고부가가치 제품들은 거의 개성에서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최고의 품질 경쟁력을 담보합니다. 서울에서 1시간밖에 안 돼요. 한 달에 63,000원? 우리가 북측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돈을 줬던 게 언제냐면요. 2015년 12월 기준으로 얼마를 줬느냐?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남측에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을 쓸 수 있으면 개성에서는 북측 노동자 10명에서 13명을 써요. 그런데 이 북측 노동자 한 명은 남측의 기술자만큼 일을 잘해요. 왜? 이 북측 노동자들은 말입니다. 직장을 옮기지 않아요. 결코. 이직률 0%. 숙련도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63,000원에 15만 원이에요. 1시간밖에 안 해도 말이 통해요. 관세가 없어요. 원부자재 들어가고 완제품 나올 때 무관세 지역이에요. 그래서 개성에서 돈을 못 벌면 이미 그것은 기업이 아니었어요.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어차피 북이 내놓은 특혜였잖아요. 북은 한 가지만 약속하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특혜를 주겠다. 남측의 기업들이 개성에 들어와서 돈을 벌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주겠다. 한 가지만 약속하라고 그랬어요.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가장 빠른 기간에 가장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라. 남측의 기업들이 우리가 5,000개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개성에. 5,000개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북측이 물었어요. 5,000개의 기업의 연관 협력업체는 남측에 몇 개가 가동됩니까? 곱하기 한 20, 30 하면 됩니다. 약 10만에서 한 15만 개가 될 겁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력은 얼마나 됩니까? 한 회사당 한 20명 곱하면 되지 않을까요? 북측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개성공단이 2개, 3개, 4개가 되면 종전평화협정이 필요 없겠습니다. 특혜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한 시간 안에 단기간에 가장 많은 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남측의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조건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성공단 사업이에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왜 우리는 개성공단을 모르죠? 왜 네거티브하게 생각하죠? 누가 개성공단을 계속 덧칠하고 왜곡 오도했으며 부정적인 인식으로 상정화했을까요? 분단체제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그 개성공단을 폄훼했던 수많은 유서들. 왜 그러죠? 진짜 왜 그럴까요? 남북은 왜 화해하면 안 될까요? 그들에게. 왜 평화를 부정하죠? 적대적 분단체제 70년은 그만큼 엄혹한 질서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강의 모두에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에 이 분단 문제, 남북관계 통일 문제에 있어서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시의성, 공익성을 담보하는 언론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다. 뉴스 회사들만 존재한다. 분단체제에 복무하는 분단 뉴스 회사들만 존재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왜? 현장을 지켰던 그 많은 역사 현장 속에서 단 한 번도 그런 보도를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왜곡하고 오도하고 거짓을 난무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사진들 보겠습니다. 남북이 같이 일을 합니다. 14년간 남북이 일을 해요. 무조건 친해집니다.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몰라서 오해했던 사람들이
친해지면서 서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평화고 그게 통일이죠. 오해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갈등했지 않습니까? 알게 되니까 갈등할 일이 없어요. 싸우던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오해가 다 풀려버리니까 웃고 떠들고 놀고 친구가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작은 평화의 사례, 통일의 사례들이 발현 축적되어지던 기적의 공간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남측의 기업들이 돈도 벌고 평화도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이 개성공단이,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었던 이 개성공단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나게 위험한 공간이에요. 누구죠? 분단체제를 유지, 확대, 재생산해야 되는 세력들한테는 이 개성공단을 빨리 닫아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2개, 3개 되기 전에 개성공단 관련된 남북의 모든 합의들을 다 부정해버리고 빨리 어떤 명분, 빌미를 갖다 붙이더라도 불안하게 만들고 닫아버려야 되는 곳이었어요. 분단체제 유지, 분단 세력들한테는 개성은 용납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남쪽의 기업들이 돈도 벌고 친해지고 있는 과정이 간단치 않은 과정으로 가죠. 14년간 버틸 수 있었던 물리적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했었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에 개성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공간이 어딨냐고, 이런 거 많이 만들어야 되고, 서울시장 시절에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계속 그런 압력을 넣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닫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대외비로 비밀스럽게 연구 영역을 줬었어요. 공단을 닫으려고 했었어요. 팩트예요. 국민들은 몰라요. 언론도 몰라요. 방법은, 연구 영역의 방법이 나왔어요. 개성공단 닫는 거, 역사가 이명박 정부가 닫았다고 그 촉쇠를 풀기 위해서는, 남측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닫았다는 이야기를 안 듣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개성공단과 관련된 남북의 합의들을 우리가 안 지켜버리면 북측이 닫을 거야. 참 무서운 이야기죠. 이게 2008년 9년의 현상입니다. 결국 못 닫았어요. 결국 못 닫았어요. 남측의 기업들이 계속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 비정상인 과정 속에서도. 결국 2016년 2월 10일 국정농단의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그거 닫으세요라고 한마디로 끝내요. 2016년 2월 10일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남측 주재원들, 사장들은 다 남측에 설 연휴 쉬러 내려와 있었습니다. 설 연휴 쉬고 4일 만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일이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아침에 긴급 연락을 다 받습니다. 오후 2시에 정부가 정한 어느 공간에 다 모여라. 사장들이 다 모였어요. 긴급하게 모여라 그러고, 안 오면 모든 불이익은 기업이 친다니까 전국에 설 연휴 쉬다가 모처에 서울에 다 모였습니다. 오후 2시에 모였어요. 정부는 이렇게 발표를 해요.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공식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됩니다. 언론에는 오전 10시에 이미 발표했고 오후 5시 엠바고를 걸어놨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오후 5시 발표해버려요. 14년 동안 개성에서 일했던 남측의 사장님들이 오전에 전화받고 오후 2시에 앉았는데 정부는 전면 중단을 결정했대요. 오후 5시에 발표해버렸어요. 이 모든 기업인들은 개성에 못 들어갔어요.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라는 겁니다. 자해행위라 그러죠. 기업들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누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개성공단 닫아야 된다, 닫아야 된다, 닫아야 된다 계속 이야기했을까요? 참혹한 이야기죠. 역사, 평화, 통일, 경제 14년이 그렇게 무너졌던, 그리고도 우리는 못 열고 있어요. 2018년 9.19에서 우선 개성부터 정상화하자라고 합의했지만 그것부터 열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열자고 합의했어요. 우리는 약속을 못 지켰어요. 왜 못 지켰어요? 한미 워킹그룹, 미국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비핵화 전에는 개성 안 돼. 비핵화 전에 안 돼. 그래서 못 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정도. 예, 사진들 보겠습니다. 그는 저기에서 남북이 함께 일했던 저 14년간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업들이 돈을 벌었다는 것은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친해졌을까요? 진짜 친해지죠.
체육대회를 하고 함께 했던 시간들입니다. 함께 14년간 이렇게 지내면 그냥 오롯이 친해집니다. 제가 공 차는 모습이에요. 토요일 날 북측 직원들 불러가지고 공 차고 막걸리 마시고 대화하고 가족의 안부를 묻고 사모님은 괜찮습니까? 저 직원들이 저희 집 아이들 이름을 다 알아요. 아들 누구는 학교 잘 다닙니까? 말썽은 안 부립니까? 이런 이야기. 똑같은 가족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모든 주재원들이 똑같은 생활을 해요. 저게 평화고 저게 사실은 통일입니다. 통일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평화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서 밥 한 끼 나누는 것. 70년간 가족이 만나지도 못하고 밥도 한 끼 못 나누는 이 말도 안 되는 비정상이 바로 분단이에요. 뭘 가치죠. 개성은 이미 그것을 14년간 해버렸어요. 저런 개성이 진짜 3개, 5개 돼버렸으면 사실은 개성공단의 남측 주재원들 중에는 말입니다. 연세가 진짜 많으신 북측이 고향인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이런 컨설팅, 이런 역량이 있는데 나한테 월급 안 줘도 된다. 난 그냥 개성서 일만 하게 해달라. 내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회사 조건 좋지 않습니까? 엄청난 전문성을 가진 분이 돈 한 푼 안 받고 그래서 일해주겠대요. 이분들은 1년 365일 안 나옵니다. 개성에서 합니다. 개성공단에. 자기 고향 땅에서 북측 애들 기술 가르치면서. 보면 눈물 나요. 가족이잖아요. 그걸 왜 못하겠을까요? 이미 매일매일 평화가 통일이 발현 축적되었던 기적의 공간이 바로 개성공단이었다라는 것. 예, 뒤에는 제가 협상하던 모습이고 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투자를 더 할 수 있습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개성의 이야기예요. 그게 평화고 그게 통일이죠. 저 사람 김영철이라는 사람 아시죠? 옆에 있는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시기 오른쪽 중간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이 현재 리성권 외무상입니다. 직전 조평통 위원장이에요. 국방위 원의 시절입니다. 국방위 정책국장 시절에. 개성공단에 남측 기업이 돈을 벌어야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남측의 기업들이 5천 개, 5만 개가 돼버리면 남북은 구조적으로 전쟁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실질적인 평화를 만들 수 있다.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 평화이론입니다. 영구 평화이론. 경제적 협력 관계의 밀도가 높아져 버리면 전쟁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바로 북측의 개성공단 전략입니다. 그런데 호시탐탐 척화약을 노리는 퍼주기 내지는 달러박스라는 식으로 대량 살상무기를 만드는 돈줄이라고 한 달에 6만 3천 원 줘놓고 말도 안 되는 그거 가지고는 4인 가족이 먹고 살지 못합니다. 국가 사회주의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사실은. 예, 남북이 직원들이 점심 먹고 나와서 사진 찍고 노는 모습입니다. 일상입니다. 함께 이건 송년회 하는 모습이에요. 연말에 송년회 춤추고 놀고 평화가 통일이 멀리 있지 않죠. 이미 저곳에서는 매일매일 평화였고 매일매일 통일이었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뒤에 자료는 타가소인데요. 제가 아침마다 올라가서 늘 봤던 5만 5천 명 북측 노동자 중에는 말입니다. 1살 미만의 영아가 항상 7, 800명입니다. 이 아이들 데리고 있는 엄마들은 와가지고 오전 올라가서 젖도 물리고 애들 놀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타가소가 개성에 있었어요. 개성공단 안에. 늘 갔던 아이들이 크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예, 이게 개성공단의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넘어가가지고 남북이 행복한 개성을 합시다. 이건 우리 남측의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왼쪽이 개성공단이고요. 오른쪽이 개성시입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은 제가 이미 강의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벌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개성을 대체할 수는 없다. 개성에 돈을 못 벌는 기업이 아니다. 압도적으로 벌였습니다. 압도적으로. 완벽히 퍼오는 것이죠. 1을 투자하면 30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이런 겁니다. 이 회사는 동대문에도 있고 동대문에도 시장이 있고 회사가 있고 개성에 있었는데 비용이 저 정도밖에 안 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압도적으로. 1억 원을 생산하는데 북측에 전달된 임금, 세금 다 포함해봐야 570만 원. 남측에서 8,300원을 더 가져야죠. 당연히. 그래서 개성에 3,000명을 고용하고 서울 동대문에는 15명, 20명 정도의
남쪽 공무원들만 그냥 운영했었습니다. 예, 베트남보다 최소 이 정도는 더 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까지는 이제 강의를 마쳐야 되는데요. 6시 6분입니다. 에곤 바우라는 사람은 개성공단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분은 독일 통일의 주역입니다. 빌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독일 통일 방안을 설계해봐야 했지만 개성공단 방식, 즉 경제력의 방식은 상상을 못했었다. 당신들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경협을 할 생각을 했느냐. 이 방식을 따라가라. 개성공단, GIC, 개성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이런 거 2개, 3개 만들면 당신들은 돈도 벌고 신압으로 평화가 구현되어 있을 것이다. 그 이후에 궁극적 통일이 있다. 이건 말입니다.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의 화해 협력의 시간을 이렇게 설명했죠. 바로 그게 딱 맞는 사업이죠. 독일 통일의 주역이었던 이 에곤 바흐가 극찬했던 개성공단을 정작 통일 교육의 부재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기회의 땅인데 우리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문제의식 자체가 없더라는 것. 그 개성공단 말씀을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